자, 한번 슬슬 마무리 한번 해보시고 뒤에 문제는 네, 뭐 우리가 원래 반에서 우리가 다루려던 거는 아니기도 하지만 이제 동급이 난이도가 비슷하니까 뭐 그런 의미를 차별을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오늘 하는 거에 이제 어떤 목적성은 이른바 여기에서 나와 이게 뭐 시험에 나오고 당연히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국어는 국어일 뿐이니까 비문학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는 많은 장르들이 좀 이제 다양하게 다뤄놓으면 나중에 이걸 토대로 이렇게 속독을 하게 될 수 있다. 속독 빨리 풀고 정확도도 높이고 오답률도 낮추고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나 뭐 이런 막막함이 혹시 드는 친구들이 있다면 진짜 드는 친구들 많거든요. 이제 보면 그러면은 지금 하는 공부 차근차근 이렇게 도장 깨기식으로 그때그때 딱 다 해소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다 무기가 되는 거다. 그리고 나중에 빨리 풀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거 바탕으로. 자, 일단은 오른쪽에 좀 배경 지식을 더 가미시켜 드릴게요. 이른바 오른쪽에 이제 뭐 상단에 그냥 이렇게 적어 봤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요 순자, 한비자 물론 동양 철학자들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맞지? 여러분들 좋아. 그리스 좋잖아. 그렇지? 그리스. 와, 그리스 로마시나. 막 거기 네. 그 풍경을 생각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의 기원전에 이 철학자들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공통점이 뭐죠? 왜 이렇게 같이 연장선에서 올려놨을까요? 둘 다 뭐 철학자들이니까 올려놨겠지 뭐 할 테지만 왼쪽 오른쪽이 지금 다 뭐냐면 혹시 이 둘의 관계가 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이 둘의 어떤 관계지? 네, 관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스승과 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스승과 제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른바 이제 그러니까 플라톤이 이제 아카데미를 만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학원이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이제 학교이겠죠. 철학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철학을 배우는 그런 장이에요. 그러면 오른쪽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아카데미에 다니는 학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둘은 멋진 친구이자 뭐 멋진 스승님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을 가리킬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둘은 이제 스승과 제자. 근데 왼쪽에 순자와 한비자는 우리가 그때 모든 인간은 성악하다. 그러니까 제자가 그 스승에게서 배운 건 동의하기 때문에 배웠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스승의 그 뜻을 가르침을 그대로 물려받았겠지. 그치? 그런데 이른바 방법의 차이가 있어요. 성악하지만 교화가 가능하다. 순자. 그치? 가르치고 일깨워줘서 그 인간의 성악한 본성을 가르치고 일깨워서 바뀌게 만들어줄 수 있다. 순자. 그럴 수 없다. 한비자. 그치? 그래서 이제 뭐 필요한 건 법이다. 그치? 강력하고 두렵고 엄격한 법을 집행하면 법치주의 뭐 이런 말 쓰죠. 법과 사상. 그러면은 그 법이 다 해결해 준다. 인간의 이 악한 본성을 억누르게 해줄 거다. 자, 이제 밑에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 나왔으니까 근데 오늘 하는 요게 핵심이 플라톤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른바 어디고 얘도 지문 하나로 할애돼서 아예 나올 수도 있는 애들이거든. 그치? 그러니까 막 파편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은 재료감이 글의 소재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비문학 소재들이. 자, 플라톤은 이른바 눈에 보이는 건 모두 다 모방세계다. 왼쪽에 이데아가 나오지만 그러니까 이른바 여기 이제 키워드가 있어요. 이것만 적어봐도 괜찮은데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이상과 본질을 추구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뭐 하면 추상적이죠. 그렇죠? 우리 그때 리와 키 얘기했을 때 어느 정도 리 같은 느낌이죠. 성리학에서. 그치? 눈에도 안 보이고요. 좀 너무 허무하고 막 너무 두루뭉술해요. 만약에 너 건강이 안 좋은데 너 요즘 뭐 먹어? 이거에 대한 질문은 내 삶에 직결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너 왜 살아? 맞지? 삶이 뭐야?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본질적이고 이상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 자체가 이분들을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이미 조금은 이제 너무 좀 이상적이고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 그게 철학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플라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데아라는 원래 원본을 베낀 것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루는 것은 좀 어리석은 행위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그 이데아라는 곳을 위해서 이렇게 이데아 왼쪽에 나오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추구해야 하는 거야. 종교에서 말하는 사후 세상이 아니라 그런 천국 같은 개념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하고 탐구하고 이렇게 이제 영원한 진리에 이르기까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보이는 곳이 이데아라는 곳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막 펼쳐지고 이러는 곳은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이상적인 거야. 이제 우리가 직접 뭔가 행위를 하는 거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들은 모두 다 가짜니까. 그러면 반대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냐면 눈으로 보고 그러면 손으로 만지고 하는 이런 경험의 세상, 우리가 눈으로 마주하는 이런 경험의 이 세상을 현실을 그 다음에 경험을 그 다음에 관찰하자, 탐구하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거예요. 여기도 잘 이해 안 되지? 일화가 있어요. 우리가 플라톤이 동굴에 그림자가 비쳐요. 그럼 우리는 그 동굴의 그림자와 같은 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인 거예요. 진짜 그림자 자체가 가짜잖아, 그치? 어서 오시고. 그러니까 이 동굴의 그림자를 살펴볼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소리 어서 오시고. 그러면 오른쪽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러한 스승의 말에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러한 동굴의 그림자라 할지라도 그 그림자라도 연구하고 탐구해보자. 그렇지? 제대로 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근데 그림자니까 소용없어. 어차피 껍데기 아니야, 그치? 진짜는 따로 있는데 이거 해서 뭐해? 이걸 알 필요는 없는 거야. 그게 플라톤이고 그것마저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연구해보고 탐구해보자.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오케이? 그래서 이 두 개가 좀 달라요. 이 둘이 입장이 좀 다르다. 스승과 제자이지만 나중에는 따로 아카데미를 하나 만들죠, 그렇죠? 자, 그래서 왼쪽에 이제 나머지는 쉬울 거예요. 그 언급을 하고 나서 이제 봤던 건, 자, 첫 번째 31쪽인데요. 우리의 경험 세계 밑줄 한번 가볼까요, 그렇죠? 우리의 경험 세계. 그 다음에 맞지? 같다. 영원 불변한 실제인 이데아의 그림자에 불과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지금의 이 세상은 이른바 이데아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베낀 곳이에요. 그곳을 모방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게 누가 주장했느냐, 플라톤이 주장했다는 거죠. 자, 그림자라는 말을 왜 이렇게 많이 쓰냐면 실제로 플라톤이 자주 이렇게 언급하고 사용한 빈도가 높은 단어예요. 아까 동굴 그림자 얘기했죠. 그림자는 모방, 흉내내는 거 있지. 흉내내는 거 모방이라고 하면 돼요. 31쪽이죠? 35쪽인가? 네, 31쪽.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른바 오른쪽에 이데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모방에 불과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고 실제 존재하는 오른쪽에 실제, 아이의 제지, 그치? 그러면 실제로 존재하는, 그 실제는 좀 다른 거지, 그쵸? 실제로 존재한다, 어이의 실제로, 그 다음에 아이의 존재한다, 그것에 이제 합쳐진 말인 거죠. 실제.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이렇게 영원히 불변하는 곳인 거야. 근데 이제 오른쪽에 잘 이해도 이해 안 되잖아요. 여기 보면 상기설이라는 걸 또 배울 수도 있어요. 플라톤이 주장한 건데 우리 사람들은 이른바 인간은 태어나기 전에 이 완벽한 이데아라는 세상에 잠시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 그랬는데 다시 이제 인간 세상으로 태어나면서 이른바 그 기억을 잃었어요. 하지만 우리 머릿속 저 어디선가에 뉴런 어느 곳에 어렴풋이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사물의 모든 것들은 다 원형은 아닌 거지. 그 원본은 이데아라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떠올리는 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왜 상기설이라고 하냐면 이분의 주장일 뿐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에 상기는 떠올려 본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설은 이른바 가설은 증명되지 않은 이론을 가설이라 하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 상기설에 의하면 이데아라는 곳은 우리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혹은 이 전생이 있다면 그때 한 번 정도는 봤던 곳인 거야. 그래서 밑에 참 모호하죠. 그래서 이제 야, 사과를 떠올려봐. 그러면 사과가 제각각이에요, 그렇죠? 초록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모양도 다 제각각, 크기도 제각각인데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과는 어느 일정한 정도의 사과를 떠올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도 이 증거예요. 상기설의 증거. 야, 동그라미를 그려봐. 그럼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본 동그라미가
막 울퉁불퉁한 동그라미 그리는 사람 없어요. 아주 예쁘고 그 다음에 아주 뭐랄까 반듯한 동그라미를 그려요. 세모를 삼각형을 그려봐 하면 머릿속에 그 모든 것이 다 이 증거예요. 상기설이라고 불리는 우리 머릿속에 어딘가에 기억하고 있는 걸 떠올리고 있다라는 거야. 다 동일하게 떠올리지. 네. 구체적이진 않아요. 맞죠? 약간 좀 이제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이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소피스트는 아니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알 것만 알면 되니까 필요한 것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플라톤과는 달리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밑줄을 또 한번 그어보실래요? 표시만 해보시면 되겠죠? 별표를 조그맣게 한 거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여기 아무래도 일문단에서 제일 중요하게 나오신 분들이니까.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거는 적을 필요는 없고요. 페리파토스 이른바 걷고 대화한다 이런 뜻의 이제 그리스 용어예요. 그럼 말이에요. 페리파토스의 학파 그러면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든 학파예요. 페리파토스 걷고 대화하면서 산책하면서 토의하고 토론하는 거. 그러니까 수업이라는 게 토의 토론인데 걷고 산책하면서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든 그 아카데미에서는 그렇게 공부를 했다 해서.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경험하는 밑에 세 개가 실제 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끊임없이 이렇게 생성되고 변화되는 이 세상에 이 모든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른바 아리스토텔레스는 진료 형상론이라는 걸 제시했대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주장하는 어떤 이론, 주장이라는 거는 뭐냐면 굉장히 이제 이분의 어떤 자기의 그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이론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이론을 만들어내서 증명이 됐대, 나름. 그러면 오른쪽에 그게 뭐냐면 진료 얘기는 지난번에 했거든요. 지난번에 성리학 하면서 이거 지난주 거거든요. 여기 기는 무엇을 이루는 진료이자, 즉 여기서 진료할 때 재료 얘기를 꺼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더더욱 그냥 재료로만 봐도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물질적인 기반인 진료와 그 다음에 그 본성, 그 본래 특성에 해당하는 형상이라는 것이 결합해서 이루어져 있다고 봤대요. 지금 우리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 뭐가 원료로 뭘로 만들었을 거고 걔의 특별한 성질이나 형상이 있을 거 아니야 하잖아요. 그건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전에 사람들은 이 사물조차를 가짜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걸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비건설적인 거라고 봤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거를 바꾼 거지, 그치? 인식을. 그러면 자, 여기 나오는 이른바 진료 형상론이라고 불리는 이 이론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 사람도 사물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 이른바 물리적인 진료, 재료와 그 다음에 그 사물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쌤이 여기 밑에 나중에 예문을 들어주는데, 이른바 책상, 우리가 책상을 예로 들면 이 책상은 나무라는 재료라는 진료와 그 다음에 책상의 모양은 거의 대부분 네모 모양이야. 그치? 그러면 그 네모 모양 혹은 책을 읽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 이렇게 모양, 주로 모양이니까 형상에 해당하는 것과 진료에 해당하는 것이 결합해서 책상이라는 사물이 만들어졌다. 그런 사물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게 진료 형상론,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이론,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밑에 이제 그게 진료 형상론이야. 근데 밑에 뭐라고 하냐면 이러한 이제 예컨대부터 나오구나. 예시를 들었네. 오른쪽에 청동상이 있는데 청동으로 만든 동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청동이라는 진료와 그 다음에 조각가가 새겨놓은 형상은 형상이 되겠죠. 본성. 그래서 청동상이라는 뭘로 태어났어요? 사물로 태어났다는 말을 좀 그러면 존재하고 있죠.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진료와 그 다음에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존재하고 있다. 그건 예를 들어준 거죠. 그렇죠? 맞는 말이고. 진료 오른쪽에 밑줄을 한 번만 그어보실래요? 이제 나머지는 그 이론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깨알 같은 정보예요. 그래서 진료 그 자체는 특정한 것이 없어요. 어떤 특정한 걸 진료라 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원료는 어떤 물건을 만드는 진료가 되는 거 맞지 않나요? 맞는데 그렇게 진료가 모든 원료만 다 진료라고 하거나 특정한 것으로 규정해 놓지는 않았대요.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은 다 진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 해서
가능태라는 말을 붙였고 진료에 형상을 덧붙이면 이른바 비로소 사물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물은 그런 존재로 그런 모습으로 현실에 존재하기 때문에 현실태라고 부른다.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나왔고요. 오른쪽에 어떤 사물의 형상이 변한다고 하면 뭐라고 할 수도 있다? 그 사물의 정체성이 변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것도 이제 다 전부 다 정보들이죠, 그렇죠? 어떤 사물의 형상이 변했네, 정체성이 변했네, 어떤 사물이 이런 형상을 띠고 있네,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네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전통적 이런 진료 형상론은 기원전 사람들이잖아. 근데 그 기원전 사람들이 1000년, 2000년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고 많은 학문을 발전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도움을 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플라톤이 우세했다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지 않았더라면 뭐 더뎠을 수도 있겠지, 그치? 눈으로 보는 걸 소홀히 했으니까 막 허상만 쫓거나 막 그랬을, 과학기술이 발달하는 것이 더뎠을 수도 있지, 그치? 그래서 밑에 이른바 이후에 여기 오른쪽이군요. 경험 세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 생성과 변화,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변화하는 거, 성리학하고 약간 비슷하죠, 그렇죠? 우주 만물의 생성 원리. 저 바깥에서 바람이 불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물이 흐르고 하는 이 모든 생성과 변화를, 이 세상의 모든 생성과 변화를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제 가능했고 통합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다 진료와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로 다 해소가 됐는데, 오른쪽에 이런 철학적인 논의뿐만 아니라 여러 학문 분야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게 밑에 있는 아퀴나스의 미학이라는 것이고, 앞에 나오는 수능 특강의 맨 앞에 아까 첫 번째 부분에 나와 있는 미와 숭고, 조금 쉬울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을 밑에 보면 연계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 쓴 거냐면,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료 형상론, 이 재미없고 따분한 얘기 하나가 이른바 여러 학문 분야에 영향을 미쳤다고, 좋은 영향을 미쳤기에 여기 나왔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쌤이 써놓은 건 두 글자, 의라고 썼다. 이른바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와 이런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뭐가? 진료 형상론이. 네, 이렇게 한번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장난. 네, 혀를 굴리시면 돼요. 네, 진료 형상론이라고. 네, 그래서 밑에 이른바 중세 스콜라 철학자, 이 아퀴나스는 또 다른 예문에서 또 단독으로 다루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퀴나스는 예술 비평가이기도 해요. 수많은 유럽의 예술품들을 비평한 사람이야. 평가를 내린 사람. 그렇지? 아름다움을 논한 사람이거든. 그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진료 형상론을 토대로 해서 자신만의 미학을 완성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그 미학도 그 중에 하나이다. 영향을 받은 것 중에 하나이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화제를 뭘로 돌렸어요? 아퀴나스의 미학으로 돌렸다. 그래서 밑에 아퀴나스 미학이다 이렇게 밑줄을 한번 그어보자. 와,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 맞지? 지금도 여러분들을 이 주말 오후 늦게 학원에 보내고 안심하고 계실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서 우리 딸내미가 기특하게 공부하러 갔는데 그래서 뭐 약간 눈시울 붉어진 친구들 하품한 척 하시면 돼요. 네, 죄송해요. 쌤이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걸 그러니까 어머니 얘기만 나와도 몰라잖아, 그렇지? 그런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그래, 하품한 척 하시면 돼요. 이렇게 약간 눈물 난 거 하품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 그런 미안함에 보답하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자, 아퀴나스 미학에다 밑줄을 한번 쫙 그어보시면, 자, 이분은 철학자이면서 아까 비평가이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비평가이면서 아까 뭐라 그랬냐? 철학자, 비평가, 그 다음에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프리스트 하면 성직자도 되는데 거기에 준하는 사람이요. 신을 굉장히 이제 뭐랄까 예찬하는 걸 많이 강조한 사람. 그래서 밑에 이분이 한 유명한 명언을 생각하면 아퀴나스가 나오면 약간 요걸 떠올리면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진리와 본질은 이거 모든 진리와 본질은 철학적인 얘기예요? 현실적인 얘기예요? 딱 봐도 철학적인 얘기지, 그치? 이런 얘기를 자주 했거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주하는 모든 진리와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다 어디에서 나온다? 신에게서 나온다. 이 신은 이제 그 기독교의 이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긴 한데, 그치? 혹시 자기가 기독교 있나요, 기독교?
네, 기독교 없네. 나 교회 다녔네. 네, 기독교 많이 왔구나. 예전에 교회 얘기 괜히 했네. 불교 있네. 불교에서도 극락세상이 있고 맞지? 불교도 없네. 네, 이슬람도 있나요? 네, 이슬람. 네, 무슬림 없네. 힌두 있네. 힌두교 저기 매일 롯데리아 앞에서 이렇게 절한다고 그러던데 저기 한우 패티로 만들어져. 네, 없어요. 그럼 맞다. 신천지 있네. 신천지. 네, 신천. 네, 사람이 신인 건 좀 심하죠. 네, 신천지를 욕하는 게 아니라요. 좀 이단이지 않을까, 그렇죠? 좀 기분 나쁜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정상 교회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는데 이제 사람이 그게 신이 막 그건 아니지, 그렇지? 지금 사람이 뭐 이렇게 신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말이 좀 안 되지 않나, 그냥 제 의문이 들어서 만약에 선생님을 설득시키고자 거기 포섭하고자 하면은 따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네. 다시 나도 한번 논박을 해볼 테니까. 아퀴나스 미학에서 말하는 이 신이 여기 신이 포인트예요. 누구랑 닮았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좀 자세히 얘기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실 세계는 우리는 이 현실 세계를 통해서 경험함을 통해서 신의 창조와 질서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자면 우리는 이데아를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것들은 그 이데아의 모방이기도 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세상은 신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신께서 일부러 본인이 계신 곳의 어떤 형상을 여기에다가 모방해 놓은 거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 그치? 누구랑 닮았어요? 약간 이데아를 주장한 이른바 플라톤하고 좀 닮았죠. 근데 확실히 다른 건 뭐냐면 사후 세계를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죽어서 가는 세상이 아니라 이분이 말하는 이데아는 끊임없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추구하고 탐구해야 하는 대상인 거예요. 그런 경지에 오를 때 이른바 우리는 영원한 진리를 깨닫게 되고 이 이데아라는 곳을 잘 마주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어렵죠, 그렇죠? 추상적이니까. 그래서 이른바 여기 마지막에 이 아퀴나스 미학이라는 것에 따르면 우리가 사람들이 이게 아리스토텔레스랑 뭐랑 관련이 있냐면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만나는 자연물이나 인공물이 있을 때 얘네들은 형상이 부여됐잖아요,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이 세상 모든 사물은 본성인 뭘 가지고 있다? 형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형상이 부여됐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들을 볼 때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미학이잖아요. 그렇죠? 그 아름다움을 논한다라고 해서 그 미는 인식됨으로써 즐겁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계속 정의를 내린 거예요. 인식이 됐다 함은 존재한다라는 얘기겠지. 그치? 존재하니까 존재함으로 인해서 인식했고 인식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형상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느끼고 예술품을 주로 얘기해요. 그 다음에 미는 즐겁게 하는 것이니까 오른쪽에 밑줄을 또 거볼래요? 욕구의 대상이 된다. 그럼 욕구는 정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desire, 갈망하다, 소망하다. 그러니까 욕구의 대상 이퀄 갈망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그게 뭐냐면 선이에요. 선. 아주 온전한 거. 그 다음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한 거. 그렇게 욕구의 대상 이퀄 갈망하는 대상. 이렇게 한 번만 적어주시고 맞지? 갈망하는 대상. 우리가 마땅히 욕구해야 하는 것, 갈망해야 하는 것은 이른바 작은 따옴표 선이고 아름다운 것은 선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면 모든 아름다운 존재에는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이기도 하고 우리가 인식하는 대상이기도 하고 거기에는 이른바 선이 있어요. 선은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하고 욕구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미는 인식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실제하는 것이다. 실제를 주장한 사람 아리스토텔레스 어디 아시죠?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 보시면 죄송합니다. 네, 좀 이렇게 드리려는데 아퀴나스에 따르면 사물이 현실 속에서 존재하게 하는 이른바 실제성의 원리가 실제한다는 것이 곧 형상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어떤 사물이 아름답다면 그것의 미는 누군가에 의해서 인식되기 전에 이미 그 자체로 실제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약간 말장난 같죠, 그렇죠? 계속 이제 뭔가 풀어내잖아요, 그렇죠? 꼬리를 물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조금 빗나간 것 같죠. 왜냐면 우리가 앞에서 너무 아리스토텔레스와 그 플라톤을 너무 막 이렇게 막 많이 하니까 너희들의 입장에서는 비중이 갑자기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보다는 아퀴나스의 미학 얘기를 계속 꺼내니까 원래 얘가 키워드예요. 아까 봤던 앞에 있는 수특의 지문에는
미와 순고에 대해서 얘기하는 설명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 맞아요, 그렇죠? 뜬금없이 갑자기 얘기가 산으로 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자, 나아가 아퀴나스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미의 내적 속성으로 우리가 뭔가를 봤을 때 아름답다라고 느낄 수 있는 세 가지 특성이 있대요. 어떤 대상에게 느껴지는 세 가지 아름다움. 이른바 예술품이 첫 번째고요. 여기서 말하는 거의 대부분 예술품이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에 영향을 더 많이 줬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자연물, 인공물. 실제로 우리 사람이 만든 무언가, 그게 예술품이고, 실제로 저기서 마주하는 자연물들, 그치? 꽃 하나를 봤거나 나무 한 그루를 보거나 새 날아가는 새를 보는 것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되겠지.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세 개가 여기 동그라미 맞지? 완전성, 비례성, 명료성. 말은 너무 쉽네, 그치? 자, 동그라미 이렇게 한 번만 해보시고요. 와, 대박. 행운이 가득하실 거예요. 이거 다 잘 따라하시면요. 저기 뭐야? 엄마 아빠가 사업도 잘 되시고 일도 잘 되셔서 돈도 많이 버시고 맞지? 용돈도 많이 올려주시고 맞지? 좋은 집에서 이게 전부는 아닌데 뭐 사학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질적인 노예가 되고 그런 건 아닌데 내가 공부하는 것마다 시험 문제 다 나오고 그렇지? 문제도 잘 맞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가 그 반대라는 말은 아니고 그래서 첫 번째가 여기도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시면 완전성이에요. 근데 이 완전성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래요. 자, 이제 여기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 여기다 밑줄 걷잖아요. 여기다 이퀄 한번 해보시고 근본적이라 함은 가장 우선적인 것도 돼요. 이게 가장 우선적이다. 네, 이 펜이 좀 싸구려라서 네, 가장 우선적이다. 이렇게 한 번만 적어보시고 무엇보다 우선하는 건 영순이다 하죠, 그렇죠? 그만큼 임포턴트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지, 그렇지? 뭐 어떤 대상이 아름답다라고 느낄 수 있으려면 완전성이 제일 중요한데 그럼 이 가장 근본적인 완전성이 뭐냐면 아까 얘기한 그 선이에요. 그 대상 안에 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밑에 나오지만 결함이 없고 완전한 거 그게 선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얘기인데 즉 선이 우리가 갈망할 수 있는 것인 이유이기도 한데 결함도 없고요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대상이 아름답다 하면 이른바 제일 중요한 완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완전성은 그 대상 안에 뭐가 있다? 선이 내재해 있다라는 특성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래요. 그래서 오른쪽에 여긴가에 선 얘기가 나오는 여기 3번이죠. 그렇죠? 2번에 보시면 미의 속성 중에서 지금 원래 하나밖에 안 하긴 했지만 완전성과 그 다음에 비례성과 그다음 마지막에 명료성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완전성은 다른 어떤 속성들보다 근본적이다. 방금 전에 우리 확인했죠. 가장 우선적이다. 더 우선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3번. 요 진술은 맞는 말. 뭐 요건 답이 좀 쉽게 나오죠. 2번에 3번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비례성인데 여기 이제 비례성도 동그라미를 한번 해볼게요. 얘는 비례성은 해서 오른쪽에 기하학적 비례에다 밑줄을 또 한 번만 그어보시고 오른쪽에 끄집어내서 이른바 형태적 안정감이라고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 수많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그 예술 작품들을 보면 비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구도나 비례 하면 이 그림이나 예술품의 뭐 동상이든 그 예술품의 가장 뭔가 이제 우리가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할 때 그 가치를 좌우하는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밑에 형태적으로 비례감을 주고 형태적으로 그러니까 비례라는 것은 비율인데 그 비율적으로 비례감으로 형태적 안정감을 추구하는 걸 기하학적 비례라 해요. 그러면 지금 어떤 게 아름답다 하면 비례성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그거 얘기하는 건가 싶잖아요. 오른쪽에 그린 건 피라미드와 옆피라미드를 한번 그려봤어요. 피라미드는 밑에 있는 비율이 더 높고 맞지? 밀도도 높고 위에 거는 위로 갈수록 비율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반대고요. 그렇죠? 옆피라미드는 누가 더 안정적이냐 하면 위가 더 안정적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례성이라고 하는 건 이른바 기하학적 비례, 어떤 형태적 균형에서 오는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 기하학적 비례가 형태적 안정감인데 그것을 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그럼 뭐냐? 그 비례성이라 함은 아퀴나스가 정의한 거예요. 사물의 모습이 그 본성이라고 하는 형상에 가까울수록 더 적합한 비례가 주어졌다. 한마디로 비례성이 높다. 한마디로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대요. 5번 문제. 자, 여기 5번 문제 나왔죠? 네,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조각가 갑이라는 사람은
아주 정교한 말 모양의 청동상을 제작했대요. 정교했으니까 최대한 말의 모양을 비슷하게 따라하고 표현해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전시한 뒤에 다시 그걸 그대로 녹였으니까 여기서 사용한 진료는 동일하겠지, 그치? 이를 녹였어요. 그 말을 만들었던 동상을 그대로 녹여서 이른바 진료를 동일하게 여겨서 오른쪽에 일부 특징이 과장된 사람 모양의 동상을 또 만들었대요. 그러면 진료는 동일한데 뭐가 달라요? 형상이 다르지, 그치? 그런데 여기도 좀 달라진 점이 사람 모양까지는 좋은데 일부의 사람의 특징이 과장됐대요. 그러면 형상에 최대한 가깝다라기보다는 조금 형상의 원래 형상보다 거리가 좀 멀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정교한 말은 최대한 말처럼 진짜 만들었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 모양은 최대한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사람의 모양이 실제와는 좀 다른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두 개에는 뭐가 달라진 거지? 밑에 실제로 미술평론가 을이라는 사람이 이 두 개를 평가하기를 말 모양은 아름다움이 많이 느껴졌는데 지금 사람 모양의 청동상은 아름다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느껴는 지지만 그 정도가 말보다는 덜 하더라. 왜 이런 평가를 받았다? 이른바 이 무슨 성? 좀 전에 말한 비례성 있잖아요. 그렇죠? 최대한 그 본성인 형상에 근접할수록 비례성이 높아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름답다라는 기준도 충족시킬 수 있는데 그 비례성이 얘는 높았지만 여기에 특징이 과장된 사람을 만든 동상에서는 그 비례성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덜 아름답게 느껴졌던 거래요. 그러면 밑에 그러니까 아퀴나스에 의하면 그래서 밑에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이렇게 평가가 달라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에게 물어봤더니 작품에 사용된 재료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두 작품의 정체성이 다를 뿐 아니라 정체성은 형상이니까 달라진 거 맞죠? 진료는 같지만 형상은 달라진 거 맞아요. 그런데 그 형태를 구현해내는 정도가 달라진 거죠. 정도는 뭐지? 그 아까 비례도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한쪽의 말은 비례도가 높았는데 이쪽의 비례도는 좀 낮았다. 과장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설명한 거를 밑에 보면 알맞지 않은 걸 찾는 거거든요. 맨 밑에 5번에 한번 읽어보시면 두 청동상에 대한 을의 평가가 다른 이유를 형태의 구현 정도가 다릅니다 라고 말한 이 갑의 입장은 여기까지는 오류는 없어 보였죠. 아퀴나스 입장 중에서 무슨 성에 대한 미의 속성에 뒷받침하는 입장? 비례성이라는 말을 써야겠다. 그치? 앞에서 말한 비례 그게 여기 있네요. 그쵸? 사물의 모습이 그 본성인 형상에 더 가까울수록 적합한 비례가 주어졌다라고 여기며 그것의 아름다움을 더 느끼는 그런 특성, 그게 비례성. 5번 틀렸죠? 5번에 그러면 5번이 틀린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비례성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물은 종류에 따라 형상도 다르니까 적합한 비례도 조금씩 다르다. 종류마다. 그리고 하나가 명료성인데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와 관련이 있어요. 이 세상의 사물은 존재하니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명료하다. 이른바 자신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모든 사물은 존재하니까 그래서 형상이 부여되고 실제 존재하는 어떤 모든 것들은 이른바 명료성은 다 가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지성, 우리가 그냥 가지고 그동안 경험하고 배운 것만으로도 인식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그 모든 사물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이런 미의 내적 속성들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미의 내적 속성으로 인해서 미라는 것을 이렇게 존재하는 것과 그 존재하는 것에 내재되어 있는 보편성, 누구나 존재하는 것에는 아름다움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주는 개념으로 썼다. 조금 억지도 있어요.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더 예술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 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연계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를 좀 억지로 좀 끼워 맞춘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난이도를 높이려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다 안 해도 되는데요. 여기 참 봐주세요. 진짜 끝났어요. 여기는. 자, 여기 보면 이 이론에 제일 큰 문제가 등장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여기 끝에 있어요. 이른바 가에 나온 거. 개체가 개별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진료 형상론은 설명을 제대로 못 해줘요. 자, 여기 이렇게 별표를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직면한 비판에 직면했다 이렇게 써있지만 이른바 반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반박이 불가능한 명제인 거예요. 설명해 드릴게요. 반박을 못한다. 자, 밑에 내려가 보면 아까 쌤이 말한 나무 책상, 그치? 진료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이 책상이라고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다 똑같기 때문에 모든 사물은 같은 종류라면 같은 본성을 형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같은 종에 속하는 개체들은 모두 다 동일한 형상을 공유한다고 봐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 따르면 바로 밑에 줄에 있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개체와 같은 종류에 속하는 모든 개체들은 형상이 모두 다 같아요. 그래서 이 책상이라 하면 이 책상 저 책상 가리지 않고 누렇게 변색된 책상, 깨진 책상, 온전한 책상 다 똑같은 형상을 공유한다고 여기는 게 이 진료 형상론의 핵심이야. 그렇지? 그런데 밑에 보면 우리가 책상을 보면 이렇게 이 책상 저 책상 구분이 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좀 전에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책상은 색이 더 변해버렸고 어떤 책상은 색이 그대로 있는데 어떤 책상은 막 깨졌고 안 깨졌고, 그치? 그러면 얘네들은 똑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이렇게 이 개체가 사물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다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거야 라고 설명을 하게 했어요. 같은 진료와 같은 형상을 가진 사물들의 이 세세한 사이의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을 못했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 못하죠? 오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개체들은 동일한 형상을 가지고 공유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진료 형상론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건지를 얘기를 하는 부분이 이제 밑에 나오는 건데, 자, 하나 여기 있죠. 맨 위에 앞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요거예요. 그냥 하나만 요것만 적어보시면 형이상학적 토대 할 때 이 형이상학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게 돼요. 형이상학적이라는 말은 요 초록색이 뭐냐면 이른바 사전적 정의예요. 눈에 보이거나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거나 눈에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만질 수 없는 거, 아까 앞에서 얼핏 이런 비슷한 단어를 얘기한 적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만질 수 없는 건 형이상학적이라고 하죠. 그치?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면 되는 것 같다. 굳이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치? 그래서 얘를 의역을 주로 해요. 형이상학적 토대, 형이상학적 학문 이렇게 얘기하면 주로 의역을 할 때 눈에 안 보이고 만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지만 세상의 근본 원리,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할 때 그 철학적 명제가 주로 이렇게 형이상학적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구체적이지도 않은 것들, 그런 애들이 형이상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원리, 우리 세상은 왜 밤낮이 있고 지금도 왜 지구는 태양주위를 공전하고 있는지, 그런 원리, 그런 세상의 근본 원리, 공전을 왜 하는지는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겠지만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세상에 밤낮이 있고 계속해서 시간이 가고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류의 뭔가에 벌어지는 일들의 그 모든 원리는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라는 막연한 질문. 그러면 본질, 무슨 본질, 사는 게 뭐지? 삶의 본질이 뭐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굉장히 난해하고 그 다음에 답이 없는 거. 그냥 평생을 토론해도 얻어낼 수 없는, 답변을 낼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이 다 여기 형이상학적인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쌤 생각으로는 이제 이 형이상학적이라는 말이 뒤에도 나오고 앞에도 나오는데 앞으로 우리가 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형이상학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주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좋지 않을까. 이 앞에도 나와요. 이 앞에 이제 너희들이 하게 될 그 앞에 그 지문에서도. 그래서 이른바 여기는 이제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진료 형상론이 이른바 1000년, 1200년 후에 중세의 이 아퀴나스의 미학에도 형이상학적 토대가 되었다. 기초를 제공했다. 그것의 기본을 만들게 했다. 뼈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좀 도움을 많이 줬다는 얘기겠죠. 아퀴나스의 미학이라는 게 완성이 되기까지 이른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진료 형상론이라는 이론이 도움을 많이 줬다. 이게 없으면
얘기를 불가능한 거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버리면 애초에 논의가 불가능한 명제가 되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줬다. 그런데 아까 설명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 맨 마지막에 이거 두 개만 체크만 하고 이제 마무리해 볼게요. 직관에 위배된다 이런 거 있죠. 직관하면 사고가 빠진 걸 얘기해요. 그렇죠? 혹시라도 과학 용어 중에서 철학 용어 중에서 우리의 직관에 위배된다. 한번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아이의 세포와 어른의 세포가 다른 것처럼 개체의 진료는 끊임없이 변하는데 그 변하는 것을 다 인정해주면 그래서 그 본성도 변한다. 형상도 변한다고 해버리면 사람은 하나의 개체가 아닌 거예요. 어린 개체, 무슨 개체, 20대 중반의 개체, 30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류가 생겼어요. 그래서 밑에 뭐라 하냐면 개체의 정체성이 형상이 진료에 의해서 정해진다면 인간이 성장함에 따라 계속 다른 개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형상이 바뀌거든요. 그렇죠? 진료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간주해야 되는데 이건 우리의 직관과 위배되는 얘기다. 직관. 사고의 과정은 없지만 뭔가 깊이 있게 추론하고 사고하고 이런 과정은 뺐지만 곧바로 알아내는 거. 이른바 직감이죠. 그렇죠? 나는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야, 나 좀 도와줘. 야, 이 물건만 공항에서 내려주면 돼. 그럼 내가 돈 많이 줄게. 직감이라는 걸 하죠. 내가 이걸 하게 됐을 때 이거 평범한 건 아닌 것 같아. 불법인 것 같아. 직감했다. 크게 생각하는 과정이 없이도 우리가 알아차리는 게 직관이에요. 여기 왜 동그라미 하나 썼냐면 한 글자로 그걸 뭐라고 하지? 사람에겐 이게 있다.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건 건데 뭔가 좀 이상해. 그게 촉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걸 촉이라고 하죠.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직관. 그래서 마지막에 철학 시간이나 이렇게 인문 지문에서 이른바 인간의 직관에 위배된다라는 말이 나오면 상식 바뀌다 이런 말도 물론 쓸 수 있고요. 이른바 직감. 내가 별다른 사고하지 않아도 딱 알아차릴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들이 딱 봐도 알 수 있는 게 직관인데 그것에도 위배가 되더라. 우리 사람은 하나잖아요. 사람이 여러 사람이에요. 사람의 시기나 동물의 시기, 뭐 식물의 시기 이런 성장 시기는 있어도 우리 개체가 다 다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의 나이와 우리 아빠, 엄마의 나이와 할아버지, 할머니의 나이가 다 다른 개체라고 할 수는 없다. 다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걸 진료가 달라지니까 이 개체의 형상도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직관에 위배된다. 그래서 어떠한 얘기를 해도 그 말에 대해서 설명을 못한다는 거예요. 개체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다른 것을 이 진료 형상론으로는 설명을 못한다. 그래서 현대의 형상론자들이 진료 형상론자들이 현대에 있나 봐. 야, 이게 진짜 끝인데 그런 현대의 진료 형상론자들이 이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른바 개념 하나를 더 끼워둔 거야. 이른바 모든 개체에는 개체의 구조라는 게 존재해서 형상으로 간주해도 된대요. 그러니까 형상이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대요.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진료와 형상으로만 있었는데 이 형상과 똑같다고 볼 수 있는 진료의 개체의 구조라는 게 있더래요. 그런데 이 구조는 이른바 사람마다 개체마다 다르대요. 여기 있다. 각 개체는 자신만의 고유한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개체의 구조라는 게 개념을 집어넣어서 사람마다 조금씩 구조는 달라. 다만 모든 형상과 진료는 사람이라면 다 똑같고 그 구조 안에서 조금씩 변화할 뿐. 그래서 아까 말한 개체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 책상은 똑같은 책상인데 왜 얘랑 얘는 달라? 라는 것을 설명 못하는 그 진료 형상론에 이른바 답변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명분을 만들어준 그런 요 개념을 추가했다라는 내용이 요 밑에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퀴나스 미학의 아주 든든한 토대가 되고 기본 입장을 뒷받침하게 되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요 두 개 단락이 그 얘기예요.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른바 보완하는 개념을 이제 설명을 했다. 추가를 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인체 얘기를 꺼냈지만 우리는 하나의 개체이고 대신 사람들 그 개체들마다 아주 조금씩 그 개체의 구조는 미세하게 달라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달라진 것으로 인해서 개별화가 일어나는 거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진료 형상론도 지킬 수 있고
아까 개체의 개별화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고 비판을 받았는데 그것도 설명이 가능해진 거예요. 이 구조라는 말을 이제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 거의 얘기 다 끝난 건데 1번에는 그냥 사실 확인이니까 가를 봤는데 전통적인 진료 형상론의 의미와 가치를 소개했고 그것이 아퀴나스 미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1번엔 2번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2번은 아까 셈하고 했습니다. 3번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선이다. 완전성이다. 자, 기억은요 아리스토텔레스고요. 니은은 아퀴나스일 거고요. 디귿은 현대의 진료 형상론자들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의견을 따르는 사람들이겠죠. 자, 그러면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현대의 진료 형상론자들과는 달리 사물의 정체성이 지속되는 것은 그 형상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당연히 봤어요. 자, 현대 형상론자들은 형상은 곧 아까 뭘로 간주했죠? 개체의 구조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똑같이 인정하는 거예요. 개체의 구조가 형상이라 치자. 그래서 밑에 보면 각 개체는 자신만의 고유한 구조가 있으니까 조금씩 변하는 건 그것 때문인 거고 다만 끊임없이 그 진료들은 물질적인 것들은 그 구조 안에서 변하지만 개체의 구조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편이기 때문에 이 개체의 구조를 형상이라 한다면 간주한다면 개체는 시간이 지나도 그 속성을 유지하면서 계속 이제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밑에 뭐가 틀렸냐면 달리라는 말을 이렇게 쓸 수는 없을 것 같다. 그치? 진료 형상론자들도 똑같이 이른바 안정적으로 형상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개체를 개별화하지 않아도 괜찮다. 개별화됐다 쳐도 진료 형상론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밑에 3번은 얘기하자면 틀린 것 같죠? 4번도 가는 아까 그 얘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피동적인 입장이에요. 왜 이런 비판을 받았을까? 같은 종에 속하는 개체들이 동일한 형상을 공유하고 있다며 그런데 왜 달라? 라는 것에 대해서 답을 못 내리고 있잖아. 그쵸? 그래서 동일한 형상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는 같은 종류 책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형상을 공유하고 있어 라고 여겼지. 근데 사람들이 질문을 하네. 같은 형상이라면서 왜 둘은 이렇게 다른 거야? 왜 뭐 때문이야? 그건 진료 때문이야. 또 오류가 생기고 그건 변하기 때문이야. 변하지 않는다며 같은 거라며 이래저래 대답을 해도 오류만 만나는 상황이죠. 그래서 1번이 딱 그 이유죠. 이 세상의 모든 개체의 동일한 종류들은 다 동일한 형상을 공유하고 있다. 쌤이 말한 게 아니라 여기 있었어요. 그쵸?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종류의 본성을 형상으로 간주했고 같은 종류라고 하면 모든 개체들은 다 동일한 속성을 형상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빌미가 돼서 이런 개체 개별화를 설명 못하는 것에 빌미가 된 거죠. 그렇죠? 이걸 가지고 비판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5번 아까 했던 거고요. 6번에 보시면 여기 이제 분배되었다. 이 분배되다는 요거잖아요. 예전에 음운변동 시간에 아마 봤을 때 목목시 맞지? 목목시 이렇게 최종 발음은 이렇게 목목시라고 하지. 그치? 목 하나하나 너의 몫을 하나하나 별러져 나뉘다인데 이 별러져를 안 써도 괜찮거든요. 나뉘다는 능동이에요? 피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사동이에요? 나누다가 능동주동이면 여기에 이를 썼잖아. 그치? 나누어지다 나누게 하다 나누어지다에 가깝네. 피동이죠. 그쵸? 그래서 목목시 나뉘다 분배되다. 그치? 요 분배되다 할 때 되다가 피동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나뉘다로 쓴 거예요. 분배하다 하면 목몫을 나누다라고 하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나누다라는 뜻이 분배하다라는 뜻이지. 여기는 상관이 없죠? 여기하고는 이제 분배되다, 분배하다 뭐 이런 말하고는 이제 좀 관련이 없죠. 그래서 어휘는 좀 쉬웠을 거예요. 지금이 13분인데 쌤이 어필 이제 안 해요. 저기 더 뭐 설명할 거 없으니까 여기 보시면 맨 앞에 아까 쌤이 얘기했던 대로 원래 나왔던 수특에 이건 좀 쉬울 거예요. 그쵸? 이게 원래 그 지문이었어. 수특에 있는 지문. 이걸 어렵게 낸 게 아까 우리가 풀어본 거고요. 25쪽에 있는 요 미만 이제 이른바 지금이 뭐 한 10분이면 될 것 같으니까 쌤이 설명 안 할게요. 이제 설명할 거 없어요.
10분만 드려서 이것만 경험해 보시고 그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코멘트만 하고 10분 드리고 끝! 아, 책 못 받았어? 그래? 좋은 거 아니야? 가져온 줄 알았어.